안녕하세요. DJ 선아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삶이 평범하고 안정적이길 바라죠. 저도 그랬어요. 남들처럼 열심히 일하며 제 딸과 평범하게 살아가길 바랐어요. 그런데 제 인생은 어느 날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이 이야기는 제게 찾아온 믿기 어려운 진실과 그로 인해 벌어진 생각지 못했던 일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단순히 제 신분의 반전을 맞닥뜨리게 됐던 드라마 같은 설정을 넘어 제 자신과 제 딸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했던 순간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의 삶이 과연 어떻게 변화했는지 이야기해보려 해요. 지금부터 제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저는 서울의 한 변두리 동네에서 태어났어요. 저희 부모님은 작은 과일 가게를 운영하며 정말 열심히 사셨어요. 새벽마다 농산물 도매시장에 가서 과일을 떼오시고, 떼어오고, 그 과일을 가게에 내놓고 파는 일을 하셨던 부모님은 매일같이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고생하셨죠. 두 분은 늘 일에 치여 바쁘셨지만 외동딸인 절 참 많이 생각해주던 분들이었어요. 잠잘 시간도 부족해 피곤해하면서도 저를 위해 뭔가를 해주려고 늘 애쓰셨고, 주말에는 짬을 내어 가까운 곳에 소풍이라도 가려고 노력하셨죠. 대단히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지만 부모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란 덕에 제 유년기는 행복한 기억들로 가득했어요.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부모님이 과일을 실은 트럭을 타고 오시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셨고, 두 분 모두 그 자리에서 돌아가시고 만 거예요. 정말이지 너무나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초등학교 3학년, 그 나이에 어렴풋이 죽음이 뭔지 전 알았어요. 아주 자세한 건 몰랐지만 엄마 아빠를 두 번 다시 볼 수 없다는 것쯤은 알 수 있었죠. 그래서 더 무서웠던 것 같아요. 앞으로 제가 어떻게 될지 걱정이 되고, 혹시 고아원에 가야 하나 싶고,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그 어린 나이에도 내 살 걱정이 되더라고요. 무섭고 외롭고 무엇보다 엄마 아빠가 보고 싶어 하염없이 눈물만 났습니다. 그렇게 혼자 덜덜 떨면서 장례 내내 눈물만 흘렸어요. 저는 다른 할머니, 할아버지는 다 돌아가시고 외할머니 한 분만 계셨거든요. 그래서 외할머니가 절 키우시기로 하셨죠. 내가 죄인이지, 내가 죄인이여. 어린 것들을 앞세우고 살아 못해 내가. 할머니 울지 마요. 나 무서워. 매일같이 자신을 원망하고 자책하긴 했지만 그래도 할머니는 하나 남은 손주인 절 정말 끔찍이 아껴주셨어요. 아마 할머니와 쭉 살 수 있었다면 제 인생은 조금은 더 나아졌겠죠. 그런데 외할머니마저 1년 만에 세상을 떠나셨고, 그 후 저는 정말 혼자가 되었어요. 그 후에는 고모 집으로 가게 됐어요. 고모는 없는 형편에도 절 데려와 잘 키워보려고 애써주셨지만 고모부가 자꾸 눈치를 주더라고요. 전 자꾸 눈칫밥을 먹게 됐고요. 그렇게 해서 전 결국 또 다른 먼 친척 집에 맡겨지게 되었어요. 그 친척은 아빠의 사촌 형이었는데 저한테는 큰아빠 뻘인 사람이었죠. 그 집에서의 생활은 정말 고달팠어요. 그 집에는 아들, 딸, 남매가 있었는데 이 두 남매가 절 너무너무 끈질기게 괴롭혀댔거든요. 아침에 학교 갈 때도 제 도시락 반찬을 죄다 빼가고 상한 반찬들을 일부러 제 도시락에 몰래 넣어두기도 했어요. 그리고 주말에는 청소나 설거지를 저에게 다 시키고 본인들은 밖에 놀러 나가기도 하고 자신들이 한 잘못을 저한테 뒤집어 씌우는 바람에 제가 온팡 뒤집어 쓰고 혼나는 일도 많았죠. 친구들 앞에서 절 일부러 민망하게 만들려고 놀려댈 때도 많았어요. 야, 쟤 니네 집 사는 애 아니야? 맞아. 우리 집 식모년. 헐, 식모? 어쩐지 냄새가 나더라니. 제 엄마도 아빠도 없고 고아야. 그래서 불쌍해서 우리 엄마 아빠가 데리고 살아주는 거야. 개 불쌍하지.
헐, 야, 존나 불쌍해. 식모년이래요, 식모년이래요. 야, 저리 안 꺼져? 어디서 고아가 우리랑 같이 껴서 놀려고 해. 주제도 모르고 말이야.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제가 시험 공부를 하고 있으면 와서 교과서를 숨겨놓고 시험 전날에나 겨우 돌려주고는 웃어대기도 했죠. 그 집에서 전 늘 식구들에게 무시당했고 차별받으며 살았어요. 고등학교도 겨우 졸업했어요. 대학은 엄두도 못 냈고 하루라도 빨리 돈을 벌어서 그 집을 탈출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제 신세란 영락없는 신데렐라 같았죠. 계모와 언니들의 구박 대신 큰아빠 큰엄마와 그 집 아들 딸의 구박에 하루하루 시들어가는 신데렐라 말이에요. 물론 신데렐라는 귀족 가문이고 나중에 왕자를 만나 행복하게 살지만 저는 그런 해피엔딩을 꿈꿀 수도 없었으니 훨씬 박복한 신데렐라였죠. 어떻게든 그저 그 집에서 나오는 걸 목표로 삼으며 버텼어요. 그렇게 겨우겨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은 갈 엄두도 못 냈어요. 일찍 일을 시작했고 빨리 독립을 하게 됐죠. 그리고 20대 중반이 되었을 때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다정하고 좋은 사람이었어요. 절 많이 배려해주는 것 같았고 제 이야기도 잘 들어주는 사람이었죠. 그렇게 몇 년을 만나고 결혼까지 하게 됐습니다. 결혼 생활 초반까지만 해도 남편은 참 괜찮은 사람 같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내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했죠. 남편은 건설 노동자로 막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한마디로 노가다를 뛰는 거였죠. 그런데 이 일이야말로 다른 무엇보다도 부지런해야 되는 직업이잖아요. 그런데 남편은 그게 안 되더라고요. 날씨가 더우면 덥다고 일 안 나가고 추우면 춥다고 안 나가고 어제는 그럴 기분이 아니라고 안 나가고 오늘은 작업 반장이 마음에 안 든다고 안 나가고 갖은 핑계란 핑계는 다 대며 집에만 있는 일이 많아졌어요. 처음에는 제가 설득도 해보고 다독여보기도 했지만 그런 상황이 계속되니까 뭘 어떻게 할 수도 없더라고요. 일하기 싫다는 사람을 억지로 끌고 나가 일을 시킬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결국 제가 집안을 책임지게 되었어요. 게다가 저희에겐 딸도 있잖아요. 딸을 굶길 순 없으니까 제가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집안일까지 하면서 버텨냈어요. 그런데 남편은 그런 저를 도와주기는커녕 TV나 보면서 밥 차리라고 하더군요. 설거지 한 번을 하지 않고 아이를 돌보지도 않았죠. 못 하나 책임지는 것 없이 그렇게 게으르고 무책임한데도 자기 할 말은 다 하더라고요. 왜 사람이 싸우다 보면 그 사람 수준을 알게 되는 거 아세요? 싸울 때 사람은 좀 치사해지잖아요. 그 남자는 정말 바닥을 보이더라고요. 싸움이 잦아지면서 점점 제 아픈 데를 무기로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가족도 없고 의지할 곳도 없는 걸 아니까 제 약점을 자꾸 들먹이면서 절 무시했고 아픈 데를 쿡쿡 찔러대며 조롱을 해댔어요. 어차피 그래봤자 너한테는 나밖에 없지 않냐. 내가 함부로 대해봤자 네 걱정하고 챙겨줄 사람이 있긴 하냐 하며 저를 얕잡아보고 막말을 퍼부어대더라고요. 결국 저는 더는 이렇게 살 수 없다는 생각에 이혼을 결심했어요. 딸이 초등학교에 들어갈 즈음 그렇게 저는 이혼을 하고 딸과 단둘이 살기 시작했어요. 남편과 사는 동안엔 회사에서 웹디자이너로 일해왔어요. 사실 웹디자인 일을 시작한 것 자체가 그리 오래되지 않았어요. 아이를 낳기 전에는 이것저것 정말 많은 일을 했거든요. 식당에서도 일해보고 사무직으로도 근무해봤죠. 그러다가 웹디자인을 배우게 된 건 우리 딸을 낳고 나서였어요. 제가 원래 이런 쪽에 관심이 많았고 마침 재취업을 준비하던 중에 국비로 디자인이며 이것저것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열심히 배웠죠. 그렇게 공부한 뒤로는 웹디자이너로 회사에 들어가 일을 하게 됐고요. 남편과 이혼한 이후에도 저는 이 일을 계속했어요. 하지만 아무래도 안정적이지 못했어요. 계약직이다 보니까 언제든 그만둬야 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항상 있었죠. 게다가 이 분야에 워낙 사람도 많고 경력이 짧은 사람은 높이 평가받지 못하다 보니 월급도 만족스럽지 않았어요. 계약 기간이 끝나면 또 새로 회사를 알아봐야 하는 것도 너무 힘들었고요.
그러다 보니 딸과 둘이 살아가야 하는 앞으로의 일이 걱정됐어요. 지금처럼 불안정한 직업으로는 우리 둘이 먹고 살기 힘들 것 같았어요. 그래서 고민 끝에 차라리 박봉으로 이 일을 계속하느니 프리랜서로 웹디자인 일을 병행하면서 다른 안정적인 일을 평일에 해서 투잡을 뛰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렇게 찾은 일이 바로 어느 대기업의 구내식당 일이었어요. 제가 예전에 식당에서 일했던 경험도 있고 구내식당 일은 몸은 힘들어도 정신적으로나 상대적으로 수월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비록 몸이 힘들고 3D 업종에 가까운 일이긴 해도 그래도 대기업이다 보니 월급 밀릴 걱정 없겠다. 다른 데서 구르는 것보다는 그래도 낫겠다 싶고 이만한 일이 없겠다 싶어서 바로 시작했죠. 그런데 막상 일을 시작해보니까 정말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어요. 바로 텃세였어요. 저는 그런 곳에서도 텃세를 부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을 줄 몰랐어요. 그런데 정말 장난 아니더라고요. 구내식당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중년의 아줌마들이었는데 제가 제일 어린 축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말도 안 되는 텃세를 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 들어갔을 땐 아무도 제대로 일을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처음 하는 일이니까 이런저런 걸 물어보기도 했는데 대답은커녕 절 무시하거나 못 들은 척 하더라고요. 나중에는 제가 혼자 알아서 눈치껏 일을 배워야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태도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제일 열받는 건 아줌마들이 절 남직원들하고 완전히 차별 대우를 한다는 거였어요. 식당에는 젊은 남직원이 딱 2명 있었어요. 군대에서 취사병을 하고 전역한 지 얼마 안 된 어린 친구들로 주로 힘쓰는 일을 맡아서 하는 직원들이었죠. 그런데 한날 보니 그 남직원이 담배를 피우고 들어와서는 손도 안 씻고 바로 음식을 만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기겁해서 그 자리에서 한마디 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 말을 했다고 아줌마들이 오히려 저한테 버럭하더라고요. 애기 엄마나 똑바로 해. 남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시간 있으면. 아니 아주머니, 제가 괜히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담배 핀 손으로 그냥 음식을 만지려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모른 척해요? 아 글쎄 남이서 코를 후비고 오든 똥침을 하고 오든 본인 일이나 잘 알아서 하시라고요. 꼭 제일 못하는 년들이 남의 일에 참견한다니까. 안 그래?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남직원들은 대충대충 일을 해도 아무 말 안 하면서 저한테는 유독 깐깐하게 구는 것도 너무 견디기 힘들었고 제가 앉고 대들면 더 저를 누르려고 하는 것도 힘들었어요. 이렇게 큰 회사의 구내식당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누가 짐작이나 하겠어요. 식당 일을 하면서 아줌마들이 일이 되다면서 가끔씩 맥주를 가져와서 마시면서 쉴 때도 저는 그 사이에 혼자 일해야 했어요. 설거지며 바닥 청소며 모든 잡일을 다 저한테 시키더라고요. 그런데 자기들은 그렇게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쉬면서 제가 잠깐이라도 쉬거나 딸이랑 전화라도 하잖아요? 그러면 아주 난리가 나는 거예요. 바쁜데 왜 쉬고 있냐, 전화할 시간이 남아도냐 하며 화를 내는 거죠. 어느 날은 아침 일찍 출근해서 점심 준비를 하는데 아줌마들이 갑자기 저한테 야채를 다듬으라고 한꺼번에 일을 몰아주더라고요. 그런데 그날따라 손님이 많아서 제가 아무리 서둘러도 시간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일을 좀 나눠달라고 했더니 이게 네 일인데 뭘 나누냐면서 비웃는 거예요. 결국 혼자 그 많은 일을 하느라 손에 물집이 잡히고 점심시간도 지나서야 겨우 끝낼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퇴근하면서 아줌마들이 제가 일을 제대로 못했다며 또 타박을 주는 거 있죠? 심지어 어느 날은 제가 미리 준비해둔 식재료를 일부러 숨겨놓기도 했어요. 손님들 음식을 준비하는데 꼭 필요한 재료가 없으니까 당황해서 여기저기 찾아다녔는데 나중에야 창고 구석에 숨겨둔 걸 발견했어요. 아줌마들이 웃으면서 눈썰미도 없어서 어떡하냐라고 비아냥거리는 걸 보는데 정말 서러움에 북받쳤죠. 매일같이 이런 일이 반복되니까 정말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너무 힘들었어요. 일을 하면서도 어떻게든 버티려고 애를 썼지만 아줌마들의 텃세와 차별은 끝이 없었어요. 대기업 다니는 게 어디 쉬운 일인 줄 알아?
애기 엄마는 그래도 우리 잘 만난 줄 알아야 돼. 못된 것들 만나 호되게 당해보면 아마 그 여사님들이 아주 좋은 분들이구나 할 거다 아마. 좋은 분들은 개뿔 싶었지만 말로 할 수는 없었죠. 그런 와중에도 어떻게든 일을 해야 하니까 묵묵히 버티고 있었어요. 구내식당 일이 고되고 아줌마들 텃세가 심해도 저희 딸을 생각하면 그만둘 수 없었죠. 당장 그만두고 또 어딜 들어갈 수 있을지 일자리 보장도 안 되는 상황이니까요. 프리랜서로 하고 있는 디자인 일도 그리 일감이 넉넉하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도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 무렵 뭔가 불길한 낌새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저희가 일하는 회사는 대기업이지만 저희는 당연히 대기업 직원은 아닐 거 아니에요? 저희 구내식당 직원들의 경우엔 단체로 한 고용업체와 계약을 맺고 있어 사실상 그 업체 소속이었는데 그 회사가 대기업 하청 계약에서 내쳐질 위기에 처했다는 얘기가 돌기 시작한 거예요. 만약 일이 잘못돼서 하청에서 빠지게 되면 우리도 모두 이곳과는 계약이 해지된다는 얘기가 돌기 시작한 거죠. 일하던 아줌마들도 막 발벗고 나서서 회사에 항의하고 따지고 들었고 그런 걸 지켜보며 저도 덩달아 불안해지기 시작했죠. 담당자는 큰 문제 없을 거라고 다 잘 해결될 거라고 했지만 뭔가 일이 있는 건 분명했어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우선은 묵묵히 일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불안불안한 날들을 보내던 와중 하루는 회사에 못 보던 사람들이 우르르 한 무리가 들어온 거예요. 누군가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하청으로 있는 중소기업들 중 한 곳에서 여기로 파견 나온 직원들이었더라고요. 대기업이다 보니 평소에도 여러 곳에서 직원들이 파견을 올 때가 많았는데 그럴 때면 구내식당은 한바탕 전쟁터가 됐어요. 파견 직원들의 몫의 식사까지 더 준비해야 했고 그러면 아줌마들은 스트레스를 더 받았죠. 그 히스테리는 고스란히 저한테 쏟아졌고요. 일은 더 늘었고 아줌마들은 더 예민해졌고 저는 그 사이에서 끙끙대며 허리를 펼 새도 없이 일했죠. 진짜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혼자 커다란 음식물 잔반통을 옮기고 있었어요. 허리가 너무 아프고 제 신세가 참 한심스러워서 잠깐 바람이라도 쐬려고 식당 뒤로 나갔죠. 그런데 그때 파란 줄에 회사 목소리를 맨 파견 직원 2명이 절 보고 화들짝 놀라는 거예요. 어머, 너무 닮았는데? 그러니까 그때 승현 씨가 말이 맞네? 어머 웬일이야, 저렇게까지 닮을 수가 있나? 나 진짜 소름까지 돋는다, 세상에. 자기들끼리 막 너무 닮았다는 말을 반복하며 절 쳐다보는데 저도 좀 당황스러웠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아니라고 하며 말을 피하더라고요. 왜 그러는지 궁금했지만 그때는 그런 거에 신경 쓸 겨를도 없었어요. 그러려니 하고 저는 다시 들어가서 일을 해야 했죠.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결국 저희 구내식당 계약직들에게는 큰일이 터지고 말았어요. 우리를 고용한 업체에서 무슨 문제가 생겨 모두 계약 해지를 당하게 됐고 저희는 그렇게 졸지에 하루아침에 다 잘리게 생기고 만 거예요. 담당자가 와서 계약직 전원을 계약 연장할 수 없다고 통보했을 때 구내식당에서 일하던 모든 아줌마들과 저도 망연자실했어요. 아줌마들은 그 말을 듣고 다 들고 일어났어요. 자기들도 먹고 살아야 하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며 막 따지고 항의했죠. 저도 마음이 복잡했어요. 딸이랑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는데 여기서 잘리면 또 어디 가서 일을 구해야 하나 싶어서 눈앞이 깜깜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생각지도 못한 제안이 들어온 거예요. 왜 얼마 전에 파견을 나온 중소기업 있잖아요. 그 중소기업 측에서 이번에 본인들 회사의 구내식당을 확대하면서 직원을 더 뽑을 계획이 있다면서 이쪽 구내식당에서 일하던 사람들 중 원하는 사람들 일부를 그쪽으로 취업시키겠다는 거였어요. 몇몇은 대기업 일하다 작은 회사는 못 간다며 그냥 나가기도 했고 몇몇은 일단 다른 데 일 구하지 않고 바로 할 수 있게 되면 그걸로 어디냐며 곧바로 일을 하겠다고 했죠. 제 경우엔 더는 고민할 이유가 없었어요.
심지어 이것보다 월급도 더 준다고 하고 거리는 저희 집에서 그 회사가 더 가까웠거든요. 물론 이 아줌마들이랑 계속 같이 일해야 한다는 생각에 살짝 걱정도 됐지만 어쨌든 지금 상황에선 이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어쨌든 일을 계속 이어갈 수 있다는데 안도했어요. 그런데 거기로 출근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뭔가 이상한 분위기가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전에 있던 회사에서 파견 나온 직원들이 절 보면서 수군거리고 누굴 닮았다며 웅성거렸던 거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와서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저만 보면 놀라고 자기들끼리 뭔가 이야기를 나누는 직원들이 눈에 띄게 많아졌어요. 전 대체 왜 저러나 싶었지만 사실 처음엔 별로 신경 쓸 여유도 없었어요. 일에 익숙하지 않아 허둥대고 아줌마들 눈치 보랴 정신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일이 점점 심해졌어요. 하루는 젊은 여자 직원 한 명이 제 얼굴을 보고 갑자기 어머 하고 놀라는 거예요. 저는 속으로 이제 진짜 안 되겠다 싶었어요. 기분이 너무 나빠서 그 직원한테 대놓고 물었어요. 왜 여기 직원들은 자꾸 나만 보면 놀라고 누굴 닮았다느니 수군거리는 거냐고. 대체 내가 누구를 닮았다는 거냐고 따지듯 물었어요. 그러자 그 직원이 잠깐 뜸을 들이더니 저를 보며 예상치 못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 처음 뵀을 때 저희 회장님과 너무 닮아서 깜짝 놀랐어요.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회장님의 따님 어렸을 때 사진을 똑 닮았다고. 그리고 회장님과도 너무 닮으셔서 저도 모르게 그만. 실례가 됐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소문만 듣다가 실제로 뵈니까 저도 모르게 놀라서 그렇게 반응을 했나 봐요. 아니, 대체 뭐가 그렇게 닮았다는 거죠? 회장은 나이도 많을 테고 남자인데 제가 어떻게 회장이란 사람이랑 닮았냐고 구체적으로 어디가 닮았냐 캐물었더니 직원은 멋쩍게 웃으며 대충 얼버무렸어요. 그런데 그 대화를 식당에서 같이 일하던 다른 사람들이 듣게 됐어요. 그중엔 전 식당부터 같이 일해온 아줌마들도 있었고요. 아줌마들은 그 말을 듣자마자 비웃기 시작했어요. 애엄마가 회장을 닮았대? 그럼 난 삼성 회장 이건휘랑 닮았겠네. 아유, 그럼 나는 아주 대통령 닮았다, 대통령. 근데 뭐 이런 코딱지만한 회사 회장도 회장이야? 참나, 누가 보면 무슨 대기업인 줄 알겠어. 안 그래? 아줌마들은 깔깔거리고 절 조롱했어요. 전 너무 어이가 없었지만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소문이 되면서 점점 이상하게 퍼져가더라고요. 제가 사실은 이 회사 회장의 숨겨둔 자식이라는 둥 별의별 말이 다 돌기 시작한 거예요. 살다 보니 이런 말도 안 되는 루머의 주인공이 될 때가 있구나 싶었죠. 아줌마들은 여전히 절 비웃고 대놓고 빈정거렸지만 전 그냥 무시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회사의 구내식당에서 오래 일해온 한 아주머니가 저한테 슬쩍 다가와서 진지하게 얘기를 꺼내시더라고요. 자기가 여기에 오래 다녀서 아는 건데 그 소문이 완전히 터무니없는 얘기는 아닐 수도 있대요. 그러면서 조심스럽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옛날에 이 회사 회장님이 첩을 두고 있었는데 그 첩이 딸을 낳고 갑자기 사라졌다는 소문이 있었다는 거야 글쎄. 회장님이 그 뒤로 그 여자랑 딸을 찾아 수소문하고 다녔다는데 결국 찾지 못했다는 거지. 에이, 그냥 소문이라면서요. 사실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핵심 직원들은 다 아는 얘기래. 믿을 만한 사람한테 들은 거니까 진짜일 거야. 근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뭔가 아다리가 딱딱 들어맞는 거야. 지연 씨 나이가 그 정도랑 얼추 비슷한 게. 네? 에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전 부모님 둘 다 계시다고요. 에이, 그건 모르는 거야. 자기야, 드라마도 안 봤어? 드라마에 나오는 얘기들, 그거 다 현실에 있던 일들이라잖아. 본인이 모르는 출생의 비밀이란 건 얼마든 있을 수 있다니까. 혹시 모르니까 한번 잘 생각이나 해봐. 처음에 그 얘기를 듣고는 너무 황당해서 그냥 웃어 넘겼어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아주머니가 너무 진지하게 얘기하니까 묘하게 찝찝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평소라면 그냥 넘겼을 거예요.
남들이 뭐라든 제 할 일만 하자고 생각하는 성격이니까요. 그런데 그때는 상황이 조금 달랐어요. 실은 제가 이곳 구내식당으로 옮기고 얼마 되지 않아 저희 딸이 아프기 시작했거든요. 딸이 병원을 몇 번 다니다가 큰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았는데 수술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십이지장 폐쇄증이라고 하더군요. 선천적인 문제였는데 이제 와서 갑자기 악화된 거라고 했고 생사가 오가는 정도는 아니었지만 치료를 미루면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진단이었어요. 수술비와 입원비를 포함해 병원비가 꽤 많이 들 거라고 했어요. 저는 그 돈을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에 밤잠도 제대로 못 이루고 있었죠. 이런 상황이 되니 아주머니가 말한 그 얘기가 자꾸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도 절 보며 자꾸 수군거리고 아주머니가 말한 나이대도 얼추 맞아떨어지고 솔직히 아무리 말도 안 되는 얘기라 해도 호기심이 안 생길 수 없었어요. 에이, 말도 안 돼 싶으면서도 한편으로는 혹시나 하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런 의심과 궁금증 속에서 저는 결국 한 가지 결심을 했어요. 회장실에 몰래 들어가 보기로요. 딸 수술비 때문에 돈이 절실한 상황에서 제 과거에 대한 진실이 있다면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심을 마친 어느 늦은 밤, 구내식당에서 마감을 마친 뒤 청소도구를 챙겨 들고 여자 화장실로 향했어요. 이미 며칠 전부터 보안팀이 8시까지만 근무하고 그 시간 이후로는 회장실이 있는 층에 아무도 없다는 정보를 알아낸 상태였죠. 혹시 들키더라도 청소를 핑계로 댈 수 있게 청소도구를 준비한 건 만약의 대비였어요. 긴장된 마음으로 화장실 칸에 숨어 있다가 시간이 되자 조심스럽게 복도로 나왔어요. 주변을 살피며 회장실로 다가갔고 마침내 손잡이를 잡았어요. 다행히 문은 잠겨있지 않았고 저는 서둘러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죠. 회장실 내부는 웅장했어요. 높은 천장과 큰 창문, 고급스러운 가구와 장식들이 마치 무슨 세트장에 들어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그런 것들에 신경 쓸 겨를은 없었어요. 제 관심은 오직 한 가지, 제가 찾고 싶었던 진실에 있었으니까요. 방 안을 둘러보던 제 눈길은 곧 책상 위에 놓인 사진으로 향했어요. 오래된 액자 속에는 젊은 시절의 회장과 어떤 여성이 아기를 안고 찍은 사진이 있었죠. 저는 그 사진을 보고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어요. 사진 속 여자가 다름 아닌 젊은 시절 저희 엄마였고 그 여성이 안고 있는 아기가 바로 저였으니까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정말 소문이 사실인 걸까?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혼란스러운 감정이 몰려왔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뒤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놀라서 돌아보니 회장이 들어오는 거예요. 회장은 절 보자마자 걸음을 멈추고 알 수 없는 표정으로 절 바라보더니 드디어 만나게 되었구나 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 말에 더 놀랐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묻지 않을 수 없었어요. 이 사진이 왜 여기 있는 거죠?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그쪽 누구예요? 대체 무슨 상황인 거죠? 이미 너도 어느 정도는 감이 왔으니 여기까지 온 거겠지. 거두절미하고 말아마. 그래, 맞다. 너는 내 딸이다. 네 엄마가 널 데리고 떠난 뒤로 나는 두 사람을 찾기 위해 애썼어. 그런데 이렇게 만나게 되다니. 그럼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그 말이 다 사실이라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정말 첩이었다는 건가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고 회장은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어요. 그런 모욕적인 말은 그 여인에게 어울리지 않지. 너희 엄마, 그러니까 연희 씨는 내 첫사랑이었고 유일한 연인이었고 나의 모든 것이었다. 무슨 말이죠? 두 사람 대체 언제 어떻게 만난 거예요? 너희 엄마와 난 대학 동문이었다. 연희는 나보다 한 학년 아래였고 처음 본 순간부터 나는 그만 마음을 빼앗겼다. 참 아름다웠고 강인했고 무엇보다도 따뜻한 사람이었지.
우리는 연인이 됐다. 둘도 없이 행복한 연인이었지. 함께 유학 갈 계획을 세웠고 결혼을 약속했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고 하더군요. 이어지는 이야기는 너무 통속적인 것들 투성이었죠. 엄마의 과거에 대한 생각지 못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낀 호기심과 묘한 기분은 점차 부글부글 끓는 화로 변해가기 시작했어요. 저희 엄마를 무책임하게 내팽개친 이 회장이란 사람에 대한 원망이 생기기 시작했죠. 집안의 반대에 부딪혔다. 우리 집안에서는 너희 엄마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했어. 가난한 집안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여인을 무시하고 경멸했지. 우리 엄마가 그런 대접을 받게 그냥 내버려 두신 건가요? 그때 대체 뭘 하셨는데요? 당신 안 너무 어렸고 겁이 많았고 두려웠고 아버지가 무서웠어. 그 뜻을 차마 거스를 수가 없었지. 우리 집안에선 날 다른 재벌가 여인과 결혼시키려 했고 나는 끝까지 반대했지만 결국 억지로 결혼식장에 끌려가다시피 했어. 하지만 그때 이미 저희 엄마는 저를 낳은 상태였고 두 사람은 함께 살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집안에서 본인 아들을 아무리 설득해도 안 되자 결국 저희 엄마를 협박했다는 거예요. 결국 저희 엄마는 그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저만 데리고 홀연히 사라지신 거죠. 그야말로 홀연히 사라졌다. 돈 한 푼 받지 않고 떠나버린 거야. 아마 네가 첩의 딸로 불리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 같아. 어떤 식으로든 나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도 않아 했던 것 같아. 그 사람은 영영 내 앞에 나타나지 않았지. 회장은 이야기를 하며 북받치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눈물을 보였어요. 엄마와 저를 잃고 나서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고 저희를 찾아 헤매고 온갖 곳을 수소문하고 흔적을 쫓았지만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고요. 그 많은 이야기들 끝에 저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어리둥절했어요. 어떻게 이 많은 정보를 단번에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혼란스러운 제 표정을 본 회장은 더 차근차근 얘기하겠다고 했어요. 그럼 제 존재는 언제 알게 된 거냐고. 잠시 뒤 정신을 차린 제가 물었죠.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이렇게 대답했어요. 네가 있던 그 대기업에 파견 나갔던 직원들 중 한 명이 내 신복이었어. 그 친구가 돌아와서 말하더군. 회장님, 어떤 직원이 있는데 회장님과 너무 닮았습니다. 사진 속 그 아이와도 닮았고 나이대도 비슷합니다. 혹시 모르니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말이야. 그 순간 정말이지 짜릿한 예감이 왔어. 이번에야말로 내 딸을 찾을지 모른다는 예감 말이야. 그렇게 해서 제가 조사 대상이 되었던 거였어요. 회장은 제 과거를 조사하면서 엄마의 흔적까지 알아내게 되었고 저라는 확신을 하게 되었다고 했어요. 제가 다니던 회사를 통해 대기업으로 옮기게 된 건 역시 회장이 그린 큰 그림이었던 거죠. 회장은 저희 엄마가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난 걸 알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했고 대신 저에게라도 엄마에게 해주지 못한 것들을 해주고 싶다며 말을 꺼내더군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무슨 감정을 느껴야 할지 헷갈렸어요. 억울하기도 하고 분노도 치밀었지만 동시에 혼란스럽고 막막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머리가 복잡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이런 일이 제 인생에서 일어날지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평생을 평범하게 살아온 내가 갑자기 웬 기업가의 딸이라니요. 더군다나 전 고아도 아니었고 제 아빠란 믿고 자란 사람도 계셨는데 이 모든 게 거짓이었다니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이런 상황이 오면 당연히 기뻐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지만 그 순간에 저는 전혀 조금도 기쁘지가 않았어요. 머리가 지끈거리고 눈앞이 아찔했죠. 제가 평생을 친아빠라고 믿고 있었던 분이 그럼 제 생부가 아니란 건지 그 또한 충격이었어요. 엄마와 아빠가 재혼이었다는 것도 저는 전혀 몰랐거든요. 한 번도 그런 사실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어요. 아빠는 늘 저를 사랑하고 아껴줬고 누구보다 절 챙기고 응원해준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제 친아빠가 아니라니
그 또한 믿기지 않았어요. 회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맺혀 제게 말하더군요. 미안하다. 내가 조금만 더 용기 있고 결단력이 있었다면 이런 일을 만들지 않았을 텐데. 네 엄마를 그리고 널 지키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 내 죄가 너무 크구나. 이어 회장은 저에게 친자 확인을 제안했어요. 제가 본인의 딸임은 분명하지만 이런 것은 문서로 증명해야 한다고. 절 공식적으로 딸로 인정하고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하다고 말이죠. 회장은 단호했어요. 저는 망설임 끝에 그의 말을 받아들였어요. 그렇게 친자 확인 검사를 진행했고 결과는 명백했어요. 저는 회장의 친딸이 맞았어요. 회장은 그제야 안도하는 표정으로 절 보며 이제부터는 저와 제 딸을 위해 모든 걸 해주겠다고 약속했고 저는 다른 건 아무것도 필요 없으니 부디 저희 딸만 좀 도와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제 가장 큰 걱정은 딸이었으니까요. 제 말이 끝나기 무섭게 회장, 아니 아버지는 곧바로 병원과 연락해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낌없이 제공했어요. 그 덕에 저희 딸은 무사히 수술을 마쳤고 상태도 빠르게 회복했어요. 그걸 보며 전 비로소 조금 안심할 수 있었죠. 그 다음엔 아버지의 계획에 따라 모든 일이 진행되었어요. 우선 아버지는 자신의 가족들에게 절 소개하겠다고 했어요. 전 내심 불안했어요. 아버지와 딸을 만난 게 반갑겠지만 그 사람들은 다르죠. 당연히 절 반길 리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갑자기 물세례라도 맞지 않을까 걱정했어요. 그리고 제 예상은 크게 빗나가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아내와 아들은 제가 들어서자마자 길길이 날뛰기 시작했어요. 대체 무슨 생각이냐, 어디서 저런 애를 데려와서 우리를 망치려고 드냐 하며 소리를 질러대더군요. 저는 그 말에 입술을 깨물었어요. 아버지의 아내 되는 사람은 절 손가락질하며 비아냥거렸어요. 너 똑바로 말해. 돈 노리고 온 거 아니야? 설마 이 집 승계라도 노리는 거야? 어디서 감히 첩다리 주제도 모르고 끼어들어? 우리 엄마한테 함부로 말하지 마. 당신이 뭔데 함부로 말해? 첩의 딸이 아니면 뭔데? 네가 첩녀 딸이 아니면 뭐냐고! 그 말을 듣고 있던 아버지가 입을 열었어요. 엄밀히 말하면 저희 엄마가 본인 첫사랑이고 첫 번째였고 당신이 두 번째다 라고 하자 그 말에 아내는 더 화가 나서 얼굴이 빨개졌어요. 악에 받쳐 고함을 쳤고 아들도 끼어들어 난리가 났죠. 쇠세 싸움이 점점 심해질 무렵 상황을 정리한 건 다름 아닌 아버지의 노모, 그러니까 제 친할머니 되는 사람이었어요. 한마디 고함으로 상황을 정리한 후 할머니는 다가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미안하다. 내가 정말 너와 네 엄마에게 몹쓸 짓을 많이 했다. 너희 엄마한테 정말 못할 짓을 했어. 그땐 그게 옳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너무 후회가 된다. 내가 젊은 시절 저지른 죄값을 이제야 치르는 모양이야. 그러면서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며 말씀하셨어요. 사실은 본인이 지금 암에 걸려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다고. 이게 다 죄값인 것 같다고. 저희 엄마한테 상처 준 걸 저한테라도 갚고 싶다고요. 그 말을 들은 아버지의 아내가 발끈했어요. 어머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감히 이 참년 딸한테 뭘 주시려는 건 아니시죠? 말도 안 돼요, 진짜. 그런 꼴은 못 봐요, 저. 조용히 해라. 네가 무슨 말을 해도 내 결정은 변하지 않는다. 할머니의 카리스마에 며느리도 손자도 결국 입을 다물고 말았어요. 그렇게 격정의 가족들과의 인사를 마친 뒤 아버지는 회사 핵심 직원들을 모아 그들에게도 절 소개했어요. 모두 놀란 얼굴로 절 쳐다봤어요. 소문으로야 닮았다는 얘기가 돌긴 했지만 이렇게 갑작스럽게 나타날 줄은 아무도 몰랐던 거죠. 그날 회사는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직원들 사이에서는 제가 회장의 숨겨진 딸이 맞았다는 소문과 함께 저희 엄마가 첩이었다는 이야기가 떠돌기 시작했어요. 특히 구내식당에서는 그 얘기가 더 화제가 됐죠. 대부분의 직원들은 그냥 흥미로운 가십거리로 소비했지만 구내식당에서 일하던 아줌마들, 특히 이전 회사에서 저와 함께 옮겨온 사람들은 상황이 달랐어요.
절 그렇게나 괴롭히고 텃세를 부렸는데 제가 갑자기 이 회사의 회장 딸로 밝혀졌으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중에서도 절 가장 심하게 못살게 군 대장격의 아줌마 3대장이 있었는데 그들은 결국 저한테 몰려와 싹싹 빌기 시작하더군요. 평소에 목소리 크고 당당하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날은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작아져 있는 게 우습기까지 했죠. 정말 미안해요. 그때 몰라서 그랬어요. 그냥 좀 질투도 나고 그랬었나 봐요. 젊고 똑똑한 사람이 들어오니까 괜히 위축되기도 하고요. 그래, 맞아요. 우리가 괜히 젊고 똑부러진 여자만 보면 괜히 심술도 나고 그래서 그래. 그리고 아기 엄마, 아니, 회장님 따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일이 원체 힘들고 고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들 신경도 날카로워지고 그래서 괜히 화풀이를 했던 것 같아요. 정말 미안해요. 평소에 제일 앞장서서 절 몰아세우던 아줌마는 울먹이며 그땐 몰랐다.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정말 안 그랬을 거다 하며 이내 뚝뚝 눈물까지 흘리더군요. 아니, 대체 울긴 왜 우세요? 제가 뭘 했다고? 우리 잘리면 어떡하나 싶어서 너무 무서워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이렇게 빌게요. 정말 다 잘못했어요. 예, 제발 부탁드립니다. 내쫓지만 말아줘요. 우리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든 꼭 잘못은 갚아나갈 테니까. 셋이 빌어대는 말들을 들으면서 묘한 감정이 들었어요. 통쾌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우습기도 했죠. 하지만 달라진 제 위치와 그들의 처지를 이용해서 유치한 보복을 하고 싶진 않았어요. 대신 저는 딱 하나만 강조했어요. 앞으로 절대로 텃세 같은 걸 부리지 말라고요. 저 한 사람한테만 하는 걸 보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누가 들어와도 텃세 부리는 일 없게 하세요. 나한테만 빌면 뭐예요? 또 누가 새로 들어오면 텃세 부리고 괴롭히고 그럼 무슨 소용이냐고요. 아니에요. 앞으로 절대 그럴 일 없을 겁니다. 진짜예요. 그럼요. 누구 말씀인데 아무렴요. 2번 다시는 절대 그런 일 안 할 겁니다. 진짜입니다. 제가 똑똑히 지켜볼 겁니다. 항상 내 머리 위에 CCTV가 달려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세요. 잘난 사람은 무시하면 안 되고 가진 거 없는 사람은 함부로 대해도 되고 남자들은 오냐오냐 우쭈쭈 떠받들어주고 젊은 여자만 왔다 하면 텃세 부리고 제발 그렇게 살지 좀 마시고요. 나이가 들었으면 나이값 좀 하셔야죠. 네, 명심하겠습니다. 지켜볼 겁니다. 그렇게 말하자 그 셋은 고개를 끄덕이며 벌벌 떨었어요. 그때 구내식당에서 오래 일했던 베테랑 아주머니가 나섰어요. 전에 저한테 회장 첩에 관한 소문을 알려줬던 바로 그분이요. 그분은 제 뒤에서 묵직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걱정 마세요. 여기는 제가 책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허튼 짓 하는 사람, 이상한 텃세 부리는 사람은 제가 가만히 두지 않을 거예요. 내가 아주 꽉 잡고 있을게요. 걱정 붙들어 매세요. 요새 인간들 아주 내가 제대로 감시할 테니까. 이제 이 바닥 텃세 괴롭힘 이딴 거 없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베테랑 아주머니 말에 셋은 완전히 기가 죽은 표정이 됐죠. 그분의 카리스마는 정말 대단했어요. 저는 그제야 마음이 조금 놓였어요. 이 일을 이렇게 마무리해두고 제게는 더 하고 싶은 일이 있었어요. 바로 저희 엄마의 명예를 회복하는 일이었죠. 사람들 사이에서는 우리 엄마가 첩이었다는 소문이 퍼졌고 엄마는 억울하게 욕을 먹고 있었어요. 저는 아버지에게 부탁했어요. 아버지 본인의 잘못을 공식적으로 인정해달라고요. 아버지는 결혼을 구두로 약속하고 둘만의 의식을 치렀다고 했지만 혼인신고를 하거나 정식으로 인정받지는 못했다고 했었거든요. 결국 아버지의 우유부단함이 문제였던 거죠. 자기 의견을 관철하지 못하고 부모님 의견에 끌려가면서 저희 엄마만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된 거예요. 아버지는 제 말을 듣고 회사에서 떠돌던 잘못된 소문들을 바로잡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공식적으로 저희 엄마가 결혼 후 만난 불륜녀나 첩이 아니라 결혼 전에 이미 결혼을 약속했던 사이였고 저 역시 이미 태어나 있었다고 밝혔죠. 아버지는 모두의 앞에서 자신의 과오를 명백히 밝혔고 그동안 절 힘겹게 살게 내버려둔 데에 대해 미안함을 표하며
앞으로 제 삶과 제 딸의 삶을 모두 책임지겠다고 했죠. 그 말을 들은 아버지의 가족들이 분노하며 찾아왔어요. 그들은 말도 안 된다며 소리치고 고함을 질렀고, 그런 두 사람에게 저는 차분하게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어요. 저는 이 회사에서 일할 생각도 없고 사업을 물려받을 생각도 없습니다. 전 그런 삶을 살고 싶지도 않아요. 그저 제 딸을 지키고 싶었을 뿐이에요. 나 견제할 이유 없단 얘기 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지키고 싶은 거 당신들이 다 가지라고요. 대신 두 번 다시는 우리 엄마 모욕할 생각 말아요. 제 말을 들은 두 사람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아버지는 그날 이후 자신의 가족들에게 절 존중하라고 단단히 경고했어요. 아버지가 강경하게 나가니 둘도 더 이상 반발하지 못했어요. 아버지 역시 제 편에서 절 감싸며 두 사람을 따끔히 질책하셨죠. 그렇게 전 아버지와 그의 가족들과의 관계를 어느 정도 정리하게 됐어요. 아버지는 저와 제 딸이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집을 마련해 줬어요. 제가 살던 작은 전셋방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좋은 집이었어요. 처음에는 그 집에서 사는 게 어색했지만 우리 딸의 건강과 미래를 위해서는 받아들이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저희 엄마가 아버지에게 당한 억울함과 상처를 조금이나마 보상받는다고 여겼죠. 하지만 여전히 제 힘으로 경제적 독립을 이루는 것이 목표였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다시 일어나기로 결심했어요. 저는 웹디자인 분야에서 일했던 경력을 살려 창업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웹사이트를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브랜드 디자인 전반을 다루는 일을 하기로 했죠. 로고, 패키지 디자인, 마케팅 자료까지 기업이나 개인 고객이 필요로 하는 모든 시각적 요소를 제공하는 사업을 구상했어요. 작은 규모로 시작했지만 처음부터 확실히 하고 싶어서 상표 등록부터 사업자 등록까지 하나씩 꼼꼼히 준비했죠. 제 주변에는 의외로 도움을 주려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구내식당 베테랑 아주머니는 제게 주변 소규모 자영업자들을 소개해 주셨고 아버지 회사에서 일하던 한 디자이너 출신 직원은 프리랜서로 제 사업에 참여하고 싶다며 연락을 해오기도 했어요. 초반에는 힘든 일이 많았어요. 저 혼자 모든 일을 도맡아야 했고 예산도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에 큰 프로젝트는 엄두도 내지 못했어요. 하지만 전 작고 확실한 성공을 쌓아가기로 했어요. 처음에는 친구의 작은 카페 브랜드 디자인을 맡았고 이어서 지인 추천으로 동네 소규모 업체들의 로고와 홍보물을 제작했어요. 일을 하면서도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유튜브 강의나 온라인 강의를 들으며 최신 트렌드를 익혔고 디자인 프로그램의 활용법도 꾸준히 업데이트했어요. 덕분에 고객들의 피드백도 점점 좋아졌고 소개를 통해 새로운 프로젝트가 들어오기 시작했죠. 아버지와는 가끔 만났어요. 처음에는 어색한 분위기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익숙해졌어요. 아버지는 언제나 절 응원해 주셨어요. 사업이 잘 되길 바란다며 조언도 해주셨고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말하라고 하셨어요. 제가 거절하면 자존심 상할까봐 조심스레 도움을 건네기도 하셨어요. 처음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조차 어색했지만 조금씩 편안하게 느껴졌어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이 완전히 사라질 수는 없겠지만 서로의 자리를 인정하고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제 사업은 아직 무슨 대단한 대성공을 이룬 건 아니지만 전 나날이 하루하루 꾸준히 발전하고 있어요. 어제보다 오늘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 조금 더 발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믿으며 성실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딸과 함께 안정을 찾아가고 있죠. 저는 그동안 제 딸과 제 삶을 지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고 이제는 과거의 상처를 딛고 제 딸과 함께 행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아참, 그리고 어떻게 알았는지 오래전 이혼한 전 남편이 한번 연락이 와 빌부터 댔지만 그쯤은 가볍게 무시해줬답니다. 이젠 예전처럼 제게 사람들이 함부로 상처 주고 이용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기로 했거든요.
뒤늦게 저에게 한번 빌붙어 보려던 전 남편은 여전히 게으르게 살고 있더군요. 이제는 대신 일해줄 미련한 부인도 없이 그저 혼자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신세인 전 남편을 보니 속이 다 후련하더라고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라도 예전에 저처럼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며 동네북 신세로 지내는 분들이 있다면 부디 본인을 더 사랑해주기를 바라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상처 주는 사람들을 애써 참아주기보단 스스로를 더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길 빌며 지금까지 저의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